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위원별로 최대 5명, 총 35명까지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와 산재 적용 제외 등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토론. 오늘은 연말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공수처 출범 전망과 함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여야의 재보선 레이스, 그리고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7년형 확정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인권 문제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재 등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당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산재보험 적용 제외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인권위의 구체적인 개선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노동자성 판단 지표를 재구성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의 외주화로 인해서 고용관계에서 밀려난 것일 뿐 이들은 오히려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서 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실태 조사에 대한 구체적 권고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가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가 기존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넉 달이 지나도록 의견 표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류 보편의 인권, 타당 이런 것만 보고 가야지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딴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질의에서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설명한 데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무원으로 이 피해자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밖에 여당은 스포츠계 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은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권고 수용률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 권고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네, 법이 시행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공수처장 예비 후보를 취합하기로 했는데 여야 위원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해 여당 몫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몫의 임정혁, 이현 변호사까지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치적 견해는 배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로 추천되시는 공수처장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라는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추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추천위는 첫 회의에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또 다음 달 9일까지 위원별로 최대 5명의 심사 대상자를 제시한 뒤 같은 달 13일 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심사 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가려내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쯤 후보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의견들이 다 좀 같은 마음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좀 뭐 금방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일 빨리 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 거죠?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네네, 된다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입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수처 추천위원회 활동에 대한 추천위원 그리고 추천위 활동에 대한 방해아니냐. 여당은 다음 달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후보 추천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비토권을 쥔 야당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침을 일단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인데 다음 주쯤 당정 협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해임 요구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내 시장을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세 저항 부마와 개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예요. 3억 그 폐지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정부와의 협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이미 3억으로 하기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대. 다만 여러 가지 시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안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쯤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내에서는 유예 의견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에선 책임정치 회피라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경선준비위는 부산을 찾아 후보 찾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현행 민주당 당원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전초전격으로 평가되자 민주당이 사실상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공직 후보자 검증위 구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야당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기 위해 민주당 스스로 약속했던 당원을 변경하는 것은 책임 정치에 위배된다고 밝혔고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사죄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무려 838억이나 되는 혈세가 자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불법 행위로 일어나게 됐는데 전 당원이 결정했으니까 후보를 내겠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는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투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부산시장 후보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보궐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향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각 당내 주자들도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앞서 지금 이제 김수정 기자가 보도했었는데요.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어제 결국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서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야 반응이 엇갈리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야당은 약속은 어긴 것이다. 확연하게 엇갈립니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이 공천으로 심판받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우상호 의원은 이번 이 선거가 이 대선 선거 성패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좀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당헌을 멋대로 바꾸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관련 발언 연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1년 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막대하고요. 또 그렇게 당선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연일 반정부적 어떤 행보를 하게 될 경우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공당이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고 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재보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책임한테 여당한테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때그때 입장이 조금씩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당헌대로 이 후보 내지 말자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했으니까 명분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이 평가를 받는 부산의 배경이라는 것도 고려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 7월에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때부터는 기류가 좀 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수도 서울은 다르다. 이 서울시장 자리가 넘어가면 이건 차기 대선에 문제가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해도 이런 당헌 개정은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 아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거고 특히 당내 영향력이 큰 권리당원들이 이 과정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는 현재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어떤 분석이죠? 네, 아시다시피 최근 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좀 뒤처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을 높이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고 그 모멘텀으로는 바로 이 재보궐선거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대표에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이 4월에 열리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까지 마무리한 다음 선거 결과를 기다린다는 예정인데요. 이 당원까지 바꾸면서 재보궐선거 나가기로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으면 그 책임이 이 대표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또 이 대표 지지율에도 파급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하는 이 부정적인 파급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대표는 이 시점에서 결코 작지 않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서면 안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그 전재수 의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죠. 이재명 씨랑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네,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었죠. 근데 다만 지금 이 민주당의 많은 대다수의 당내 그 당원들은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흐름에 맞서는 당내 인사, 반대 인사, 당내 반대 목소리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맞붙게 되는데 각 당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민주당은 일단 그 서울 지역 승리는 좀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지역은 기대한다. 예. 네, 수도권을 이 지역구로 둔 이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야권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전제는 달아서 말씀하긴 했습니다만 서울 지역의 당 지지율을 볼 때 승산이 있겠다는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이 경합을 보이는 것에 반해서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몇 주째 꾸준히 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예. 이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내년 선거에서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게 꼭 필요한데 이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최근 들어가서는 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자연스럽다고 할지 김종인 반대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연일 김종인 퇴진론을 주장하는 조경태 의원인데요.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내지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김종인 반대파 장제원 의원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된다면서 당의 외연 확장을 막고 마이너스의 손을 휘두르겠다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이요? 네,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이런 김종인 반대파가 주장하는 걸 한마디로 하면은 이 당 외부 인사와 적극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안 대표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건 지금도 적지 않은 당내 의원들도 공감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익명의 한 의원은 이 서울시장의 안 대표가 국민의 당 후보로 나가고 국민의 힘은 이걸 뒷받침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예. 네, 그리고 몇몇 중진 의원들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이 안 대표 비판 발언을 좀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런 당내 일부 여론이 이 김종인 퇴진까지 바라는 반대파들과 이 외연 확장 움직임을 모색까지 같이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이 새롭게 이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 분석 안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플라스틱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루 일회용품 배출량은 5,00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친환경 매장도 늘고 있는데 환경 전문가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랩이나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상품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도 한 번 쇼핑을 할 때마다 포장 쓰레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매장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심지어 샴푸 등을 소분해 판매하고 비닐봉지와 같은 포장지 대신 직접 가져온 용기에 담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매장입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녹색 특화 매장 2곳, 시민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는 서울 시내 4곳 정도가 있는데 참여 매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택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매장의 참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저희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온라인 쇼핑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온라인 쇼핑이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오프라인 쇼핑보다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제로 웨이스트 매장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프라를 깔아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결국은 동네 매장 단위로 이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에 관련 매장을 의무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묶음 상품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닐 등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법조차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발에 부딪혀 시행이 미뤄진 상황. 재포장 금지 관련한 법이 작년에 통과가 됐고 관련한 하위 법령들이 올 초에 됐고 이제 고시만 만들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은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찾아 전라선 KTX 추진과 내년도 호남 예산 증액 등 호남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전엔 광주, 오후엔 전북 부안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이낙연 대표는 지역균형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대구와 부산, 충청 등 전국을 돌며 지역균형 발전 뉴딜을 위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들을 국회로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3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 각각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넷째 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크게 오르는 등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지지정당은 물은 결과 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의당은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은 2% 순이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갤럽 기준 7월 4주차 이후 최고치이고 이낙연 대표 체제 들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내년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9%, 국민의힘 16%로 지지율 차이가 전국 지지율보다 크게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부산이 포함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1%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여야의 공방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약속 위반 논란 이후 민심의 변화, 정당 지지율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논란은 13년 만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야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필 규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진실을 위한 판도라 상자를 열기 위해서 투쟁해 오신 이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이라든지 법원의 사법 절차를 통해서 걸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법적으로 추인해준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이제 시즌2의 시작이다. MB 은닉재산 환수 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갈 생각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보복 정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 의원은 80세인 이 전 대통령에게 평생 감옥에 살라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고 밝혀온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이야기하겠다. 지금 한 분 문제만 확정 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는 4번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비극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안타까울 뿐인데요. 우리 역사의 불행이기도 한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언제쯤이면 끊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또 토론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좀 오랜만이죠? 예, 한 4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추석 겹치고 또 네, 이제 국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어떤 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을 해서 첫 발을 뗐는데요. 법 시행 이제 기준으로 보자면 보니까 계산이 107일 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위원장까지 선출했고요. 예. 추천위원장 선출했는데 상대원일 개만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 선출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고요. 네. 지금 나온 얘기가 위원들이 한 5분 정도씩 각자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가지고 일단 후보군에서 논의를 해보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보면. 각자가 5사람씩. 각자 5사람씩. 여러 사람이 모이겠네요. 예. 그래도 뭐 법조계에서 이제 그 정도 이 워낙 중요한 직이다 보니까 그 정도 모분수를 가지고 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누가 봐도 보석 같은 존재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령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초에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지금 오히려 야당에서 만족해하는 감사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추천하고 찾아내느냐, 이게 얼마만큼 공수처장이 빨리 이게 추천이 돼서 이게 인준을 통과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대로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더라도 여야 대리전이 진영되기를 그대로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하고 좀 다를 거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제 열흘 뒤에 예. 이제 각자 추천한 분들을 가지고 이제 1차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병석 의장이 그 말씀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정치색을 배제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문제를 가지고 가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보를 찾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정치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을 이제 결국은 인선을 해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천위원들도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고 당연직이 있지만 이 생각을 중심을 딱 갖고 있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실 때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대변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한 채 일을 하니까 국민의힘도 최재형 감사원장 평가를 하고 오히려 이제 여당에서 진영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불만을 많이 토로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추천위원들이 정말 명심하고 좋은 분들을 추천하면 의외로 빨리 또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마 저는 진통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언론인들 그 토론 이제 목요일 날 토론인데 역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흔히들 하면 대부분 그동안의 우리 과정을 보면 심지어는 방통위원까지도 그대로 자기들이 출신들 진영 대결을 반복했었는데 이번 이걸 보고는 의외로 조금 뭔가 서로가 새로운 차원의 모색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대체로 법조인으로 구성된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조계 내부에서도 내부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네. 첫째, 이 사람은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카랑카랑하다.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내부적인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기 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세요.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좀 가만히 계시고 다른 분들이 여권 추천 인사들이 또 2분 계시고 당연직 또 다른 2분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누굴 추천했다 하면 야당은 아마 본능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을 내놓으면 야당의 소위 비토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토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공수처장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당은 법 개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특히 비토권 네, 문제. 비토권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국민의힘이 2분의 변호사를 추천할 때 여당이 뭐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법을 개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당한테 주어진 그 추천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인 건 여당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이 가장 관심 갖는 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치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제대로 공수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분을 여권 쪽에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다면 야당은 비토권 행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인선하는데 진통 없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당이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당이 뭐 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야당이 이제 추천위원을 좀 지원했던 측면이 있고 또 추천위원이 여당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법을 개정해서 그러면 비토권을 없애겠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추천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공수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야당이 맞불 카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지금 내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여당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정말 앞으로 지금 셈법이 복잡한데 어떻습니까? 이거 서로의 뭐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개별적으로 뭐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히려 특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 인사들이 최소한 청와대 행정관이라도 라임 옵티머스 각각 지금 끼어 있어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리고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 여당 측 인사들의 얘기가 거론되는 건 사실이고 또 야당 측 윤묘 변호사에 대해서도 뭐 검찰에서 내사를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특히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수사를 했던 검사도 거기 끼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봉희 씨 그 폭로에 따르면. 네. 그래서 이건 두루두루 모든 기관이라든지 여기저기가 다 걸려 있고 심지어는 수사 주체인 검찰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니 이건 차라리 특검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공수처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면 그 대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일단 처장 이게 선발하는데 한 두세 달, 제가 보기엔 한 6개월은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출범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이건 아마 마지막 특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보면. 김용진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뭐 여당에서는 뭐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은 특검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여당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엄정한 수사 이야기했고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권이 강조하는 건 정권과 무관한 그냥 펀드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왜냐하면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 다 잘해 주셨는데 지금 뭐 검사와의 관련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권 인사들, 청와대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다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와가지고 특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인력 보강해서 수사한다 해도 나중에 여당 주장대로 별거 없이 나왔을 때 국민이 믿겠느냐.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특검 발표를 하면 국민은 훨씬 신뢰를 거기다 줄 거다. 그러니까 특검을 빨리 도입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이 가운데 추 장관과 검사들의 갈등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비판한 현직 검사에 커밍아웃 해주면은 개혁만이 답이라면서 반격에 나섰고요. 조국 전 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면서 반기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관 보니까 100 몇십 명이 나왔대요, 검사들 보니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부 통신망의 검사들이 이제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 장관이 평검사가 얘기한 것을 일일이 대응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좋은 시각으로 보면 토론 문화가 활성화됐다라고 보겠지만, 과거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참 이게 밑에 부하가 얘기한 것을 장관이 거기서 이게 또 의사를 피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게 모양이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는 굳이 장관께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이고, 네. 지금 어차피 지금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는 지금 이제 거의 상당히 진척이 돼가고 있는 거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 이제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뭐 공보 문제라든지 기차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은 법무부 내부 준칙이나 규정으로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고 예. 상당 정도 이루어진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그 부분만 지금 장관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장관이 평검사하고 논쟁하는 것은 그렇게 모양이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라임 의혹에 연루됐던 강기정 전 청와대 네. 정무수석이 가세했어요. 국민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참 정무 감각이 없다. 정무수석을 지낸 분이.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치부장 출신이 왜냐하면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 본인도 지금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뭐 검찰에 특히 이번에 검사들이 이렇게 지금 항거하다시피 하는 상황에 또 끼어들어서 검사들을 나무라는 듯이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데다가 오히려 지금 검사들의 반발을 더 부추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이제 겨냥해서 예. 장관의 감찰권, 인사권, 수사권 지휘 활동 너무 남발하고 있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냐 이런 취지로 올린 다음부터 지금 검사들이 지지한다는 실명으로 이프로스에 지금 160여 명가량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 만에.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검사들이 많이 참았다고 봐요. 그런데 드디어 폭발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 이제 하면은 검사들의 반발은 더 커질 거고요. 거기 나온 이야기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검찰 내 검사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냐. 이거는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질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추미애 장관과 현 정권 성찰과 반성해야 되고요.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반성하고, 추미애 장관은 이제 제가 보기에요. 영이 서질 않는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이 이제 검사 생활도 꽤 하셨는데 아까 이제 개별 검사들의 의견을 가지고 장관이 그렇게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했는데 아까 저녁 때 오기 전에 160여 명의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올렸다라는 정도면은 그냥 개별 검사들의 대응할 필요가 없다 수준 이상 아닌가요? 어떤가요? 경험으로 봤을 때? 글쎄, 그 정도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검사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대략 한 7, 8% 정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의견 피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전망 어떻습니까? 더구나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문제도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계속 갈등 관계가 남아 있는데 결국은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고민을 거듭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스타일이라든지 또 법에 어쨌든 총장의 임기 보장이 되어 있고 지금 총장을 내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총장을 내치지 않는 상태에서 장관 경질할 생각은 이렇게 대통령께서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그냥 조금 시끄러운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거고 검찰 내부의 저 의견이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또 며칠 있으면 또 가라앉게 돼 그렇게 있을 거예요.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코너에 몰렸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권과 법무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측근 검사들을 좀 만나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했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임하고 검찰총장이 매년 한 5군데에서 한 7군데 전국에 이렇게 순회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죠. 근데 올 연초에 지금 부산 갔다가 이제 광주 갔다가 그리고 잠시 멈춰 있다가 지금 대전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일상적인 것인데 이게 지금 해석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오히려 조금 이제 검찰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독특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 대검 국감 때 얘기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행보는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잡혀 있던 일정 소화하는 거고 더욱 아마 좀 더 조심하게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또 곡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지금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정치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 이거 검찰이 뭐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으로 넘기더라도 제대로 수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민주당의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배출하겠다는 건데 그게 했다는 그 배경 또 거기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매우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5년 전에 한 약속이고 대통령도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민주당의 당원을 통해서. 그런데 뭐 사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사건은 다 아시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한다면 그 당원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당원 투표라는 형식으로 요식행위를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방향은 섰던 거고 이낙연 대표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을 하기 때문에 후보를 내겠다. 유권자를 마치 생각하는 양 이랬지만 이거는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한테 사과하지도 않았고 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가?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성범죄 혐의로 한 분은 세상을 등졌고 한 분은 사직을 해서 830억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후보 내겠다고 하면서 전당원 투표에서 마치 민주적인 양 포장하는 거 정말 무책임하다. 국민은 이걸 똑똑히 기억하고 내년에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사과는 분명히 하셨거든요.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다음에 서울시민, 부산시민께 또 죄송하다.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께 또 죄송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국민 사과는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구스럽겠죠. 명구스러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후보를 안 내면 국민들의 선택의 기회 자체가 없어지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워낙 그 중요해서 이후에 대선 진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내년에 그냥 가령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출마를 안 시키면 민주당의 조직들이 서울과 부산에서는 거의 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니까 조직이 와야 되면 내후년에 있는 대선, 내후년에 있는 서울, 부산 지방선거가 또 결정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면구스럽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의원님 국민의힘 인재영입이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내년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에 대비한 인재영입의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좀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지 좀 해주시면. 네. 아직은 거기까지 간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구성을 해서 정말 훌륭한 분을 모시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에 이제 부산시장을 이제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희 당내에는 꽤 많고요. 서울시장이 좀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준비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이제 이길 수 있는 후보죠. 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매우 중요한 선거고 부산시장은 저희들이 뭐 상대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낙관이 더 많은 상황이 물론 장담은 못하고 분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후보에서 정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후보
이거를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인재영입위원회 차원을 좀 더 넘어서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내후년에 지방선거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충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찾으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방송 보신 분들께서 추천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가끔 추천해서 자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분들이면 예. 뭐 자천해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합니다. 예.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뭐 이걸 빌려가지고 팟캐스트 이름을 지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그 제목으로 방송도 하고 있던데요. 지난 13년 동안 제기됐던 물음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거기다가 지금 17년까지 받았어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 뇌물죄가 형량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법의 뇌물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법에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위 기준이 일단 1억 기준이고 또 그 이상 기준은 없는가요? 그 이제 법 자체는 무조건 1억 이상이면 10년이기 네. 때문에 뭐 1억, 50억, 100억 뭐 네. 더는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준으로 재판의 양형 기준이 짜여 있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 할 때 삼성에서 변호사 비용 대납받는 뭐 60몇 억, 67억인가요? 예, 그게 예. 그때 그 권력을 미국에서 뭐 했던 거 미국 말이죠. 로펌 그게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재판을 받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받다 보면 이 법이 얼마나 뇌물과 관련된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마 깨닫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교도소 가고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이긴 한데 그나마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 어느 누구도 특권층은 없다. 이제 그리고 누구든지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런 시스템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확립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이 올바름의 기준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전 대통령이 대법원이 정권에 주눅이 들어있든 협력 관계이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대에 어긋난 판결이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은 일관되게 다스는 내게 아니고 형님 거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맥락에서 한때는 뭐 형님 거라고도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뭐 예, 그러나 누가 이제 정말 뭐, 주인일까라고 다투는 했었는데.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본인께 아니라고 이제 했던 거고 사실은 뭐 다스의 주인과 관련해서 많은 검찰 수사 또 뭐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께 아니라면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본인은 저렇게 토로하신 거고 다스가 본인께 아닌데 본인 거라고 재판에서 해줬다면 이제 추징금 내는 건 다스를 좀 팔아서라도 내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면 되더라도 추징금은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약간의 농조로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본인은 계속된 주장을 했던 그 맥락에서 저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 정말 우리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정말 부정부패 문제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대통령 퇴임해도 무사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수사가 처음에 시작된 수사는 그 댓글과 관련된 문제 국정원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서 계속 수사가 확대가 되어 왔던 문제. 그래서 별건으로 다스 주인 이제 수사가 또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전에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정봉주 의원 등등이 오히려 여기로 좀 문제 피해를 그렇죠. 봤었죠.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문제가 또 제기가 됐던 건데 그거는 또 그때 시절엔 사실은 다른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락이 된 상황인데 다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했던 거 이런 거는 좀 성찰을 이제 검찰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합니다. 같은 당 소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은 여전히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치 보복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흐름을 보면 제가 이미 지적을 한 대로 사건을 별건 수사를까지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본인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 별건 수사에도 두려울 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저희 당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께 당당히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옳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확정 판결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오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하겠다라고 그래서 했었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판단은 저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 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스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정원 공작자금 갖다 쓴 것도 있지, 실은 공천 관련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로부터 돈 받은 뇌물도 있거든요. 아, 그것도 있나요? 네, 그다음에 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도 또 돈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거의 자기 직책을 남용해갖고 뇌물을 여기저기서 받은 걸로 지금 재판을 받은 것이 지지그룹 회장이 워낙 지금 다스만 관련해가지고 그게 논쟁이 돼서 우리가 그것만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정말 반성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쨌든 과거에 그분을 대통령으로 배출을 했으니까 사실은 한목에 몰아서 사과한다기보다 즉시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들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맞짱 토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17년형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가 바람직한가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토요일인 내일은 막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일요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부쩍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